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는 참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그분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 제 인생의 롤모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우와, 은솔아. 너 가방 새로 샀어? 너무 예쁘다. 우와, 실내화 가방도 새 거네? 우리 아빠가 사줬어. 은솔이네 아빠는 진짜 최고다. 우리 아빠는 어제도 술 마시고 들어왔어. 발냄새 완전 지독해. 저희 아버지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예쁜 가방과 필통, 필기구를 사주셨고 공주 같은 옷만 입혀주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한몫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딸 바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셨습니다. 기관지가 약하셔서 운동도 오래 못하시고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금방 아프셨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은 일찍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운명이 아니구나. 그냥 둘이 삽시다 하면서 아이 생각은 아예 안 하셨대요. 그런데 결혼한 지 12년 만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생기셨답니다. 아버지가 그 전날 밤에 꿈을 꾸셨대요. 포도밭이었는데 포도잎만 가득하고 포도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포도밭을 걷는데 갑자기 엄청 큰 포도 한 송이가 보이더래요. 이걸 꼭 따야 할 것 같은데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포도에 매달려서 온 힘을 다해서 포도를 따는데 성공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포도가 바로 저였던 거죠. 어머니가 원체 몸이 약하시니까 병원에서도 임신 기간 동안 많이 쉬고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아버지는 어머니의 5분 대기조가 되셨답니다. 여보, 먹고 싶은 건 없어? 태동 심하다더니 오늘은 괜찮아? 은솔이가 엄청 활발한 아이인가 봐. 잠은 잘 잤어? 화장실은? 화장실 안 가고 싶고? 유나는 난 괜찮아. 우리 은솔이만 잘 커주면 다행이지. 그렇지, 우리 은솔이. 아, 여보, 배고프겠다. 내가 금방 밥 차려줄게. 아버지는 극성일 정도로 어머니를 챙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어머니는 아주 편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으셨대요. 하지만 긴장의 끈은 끝까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의 끝인 출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제왕절개를 권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많이 우셨대요. 어머니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아버지의 걱정과 다르게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무사하셨고 저도 건강하게 잘 태어났었죠. 하지만 완전히 안심이 되시진 않았답니다. 제왕절개는 수술보다도 그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빠르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때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친할머니가 살아계셨었는데 친할머니도 아버지만큼이나 다정하시고 어머니를 좋아하셨어서 어머니께 손수 이불을 만들어서 주시고 복대와 속옷까지 다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늦둥이라서 부모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 것도 있었지만 제가 어머니를 닮은 건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특별히 병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감기도 잘 걸리고 아기 땐 황달로 고생 좀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이 부모님이 제게 사랑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시내 먹자골목 한켠에서 연탄 불고기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점심 장사부터 밤 장사까지 아주 바쁘게 일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원래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격주로 월요일마다 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뒤로는 조금이라도 더 벌자 싶어서 쉬는 날 없이 쭉 일하셨습니다. 명절 당일만 쉬고 정말 매일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저만 보시면 눈을 반짝이시며 두 팔 벌려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 왔어? 학교 잘 다녀왔어요? 오늘 우리 공주가 좋아하는 음악하는 날이었지? 재밌었어요? 네, 엄청 재밌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노래 배웠어요. 아빠한테 불러줄게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매일 부모님이 계시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녁밥까지 가게에서 먹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갔고 아버지는 계속 가게에 남아서 장사를 하시곤 새벽이 되었어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요리도 어찌나 잘하셨는지 가게에서 매일 손수 저녁밥을 차려주셨는데 매일 다른 메뉴를 해주셨습니다. 갈비찜, 소불고기, 샤브샤브, 버섯 전골 등 그때는 당연하게 먹었는데 지나고 보니 매일이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 손만이 가는 요리들을 저를 생각하면서 하셨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토록 자상하고 다정한 아버지가 저 때문에 엉엉 우셨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방학에도 내내 아버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면 아버지가 유일하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딱 이틀이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 값졌습니다. 여름엔 바다나 계곡에 1박으로 놀러 갔고 겨울에는 빙어 낚시를 하거나 썰매를 타러 가곤 했습니다. 그 이틀 빼고는 아버지는 쭉 일만 하셨죠. 8살 때 친구가 방학 동안 한 달 내내 할머니 집에 놀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고 부러워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방학부터는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대단하시죠? 시골에 가는 것 대신에 할머니를 모셔오셨으니까요. 할머니가 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는 매번 방학 때마다 올라오셔서 저와 놀아주셨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손톱에 봉숭아물도 드리고 할머니한테 뜨개질도 배우고 만두도 같이 만들고 수영장도 같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저랑 놀아주실 수는 없잖아요. 할머니랑 놀지 않는 시간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가게에 가 있었습니다.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엄청 더운 날씨에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가게는 만석이었고 제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빠져나와 가게 앞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해도 뜨겁고 가게 손님들도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고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찌릉찌릉하는 자전거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는데 쨍한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몸은 둔탁한 무언가에 부딪혔고 공중으로 잠시 붕 뜬 후 아스팔트 위를 쓸면서 미끄러 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부셔 눈을 감은 채 아버지를 부르며 울기만 했습니다. 곧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가게 단골 아저씨들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자전거 소리가 겹쳐서 들리더니 곧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옆으로는 간호사 2명과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빠? 우리 공주 괜찮아? 금방 치료해줄게. 조금만 있어, 은솔아. 그리고 다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하얀 병원 옷을 입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자전거랑 부딪히면서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뼈가 살을 뚫을 만큼 심했었죠. 그리고 붕 뜬 몸이 추락하면서 아스팔트에 몸의 오른쪽을 다 쓸렸습니다. 하필 여름이라 옷도 얇고 바지도 짧았던지라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 등까지 피가 흥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끼는 고양이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다시 못 입을 정도로 찢어져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것보다 그게 더 아쉬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엘리베이터에서의 아버지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펑펑 울고 계신 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빠, 울었어요? 그럼 울었지. 우리 공주 다치니까 아빠가 당연히 눈물이 나지. 미안해, 우리 공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아버지의 눈에는 또 한 번 눈물이 맺혔습니다. 많이 다치고 많이 아팠지만 저를 걱정해 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마음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가서 소독을 하고 수술 경과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저는 목발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했는데 그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갔던 병원에 어린이 목발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가 비싼 돈을 주고 어린이 목발을 사오셨지만 영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깁스를 하고 있는 내내 아버지가 저를 업고 다니셨습니다. 가게 일을 보시다가도 제가 병원 갈 시간이라도 되면 불이 나게 집으로 오셔서
저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등이 너무 좋았습니다. 넓은 아버지의 등판과 아버지 옷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향긋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앞 언덕을 오르실 때는 조금 땀을 흘리고 헉헉거리셨는데 그마저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리가 다 낫지 않은 채로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저를 업고 학교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유, 여보. 이제 은솔이 목발 잘 짚어요. 여보가 안 업어줘도 잘 갈 수 있다고요. 10살이나 된 딸을 누가 업고 다녀요? 내가 좀 더 잘 살폈다면 우리 은솔이 안 다쳤을 거야. 목발 짚고 가다가 또 다치면 어떻게 해? 학교 늦으면 어떡하고. 내가 얼른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여보는 가게 좀 잘 봐줘요. 에휴, 저 딸 바보를 누가 말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버지가 저를 업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 순간이 참 재밌었습니다. 여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아직 10살이라 그랬는지 놀리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와, 은솔아, 너네 아빠 짱이다. 우리 아빠도 업어주면 좋겠다. 은솔아, 너네 아빠 학교 끝나고서도 데리러 오시지? 맨날 교문에 서 계시는 거 봤어. 아버지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교문으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제가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운동장을 걷고 있으면 저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오셔서 저를 업어주셨습니다. 제가 통깁스를 풀고 반깁스를 하고 또 반깁스를 푸는 무려 1달 반 동안 그렇게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다 나은 후에도 한동안은 제가 걱정되셔서 등교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구청에 가게 인도 좀 예쁘게 새로 깔자고 민원을 넣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는 제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셨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흥미가 있어서 초등학생 때도 쭉 했고 중학생 때는 콩쿠르를 2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고애들이 정말 기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욕심도 많거든요. 저도 한 욕심 하는데 저는 남한테 피해주거나 남을 시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유일하게 혼을 내셨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7살 때 같은 유치원 동생이 하고 있는 머리핀이 예뻐서 달라고 하고 가져왔었거든요. 그때 엄청 혼나고 동생한테 핀 돌려주고 동생 부모님한테도 사과를 했습니다. 은솔아, 갖고 싶다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대신 노력해서 얻어지는 건 참 많단다. 다들 그렇게 노력해서 얻는 거고 은솔이는 그걸 축하해주면 되는 거고 은솔이가 만약 그걸 얻고 싶다면 그 사람만큼 노력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가끔 하셨던 이 말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부러워할 시간에 내 실력을 키우자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고에 가니까 비슷한 꿈을 가진 비슷한 실력의 애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가 시기와 질투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손가락이 길고 유연한 것도 아니었고 리듬감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고 암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몇백만 원짜리 피아노 수업 받고 하더라고요. 저도 학원을 계속 다니긴 했지만 그 정도로 비싼 수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학교 애들한테 저는 질투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겠죠. 견제도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노력 하나는 정말 죽어라 하거든요. 학교에서 나가는 첫 콩쿠르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밥도 5끼를 먹었습니다. 노력을 하려면 밥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4시쯤 간식 겸 식사 대용으로 김밥 먹고 저녁밥 또 먹고 야식까지 다 챙겨 먹었습니다. 물론 매번 저희 아버지의 정성이 가득한 식단이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노력을 한 결과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제가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놀랄만한 결과였습니다. 예고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규모도 꽤 크고 경쟁력이 심한 콩쿠르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제가 대상을 받다니 평소 뛰어난 수상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던 제가 말이죠. 저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 은솔이 장하다. 장해. 우리 공주. 아빠가 말했지?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 거라고. 우리 공주 최고다. 아버지처럼 친구들도 모두 저를 축하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빴습니다. 혹시 제가 인맥이 좋아서 콩쿨 심사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었냐는 둥, 돈을 준 거 아니냐는 둥 허무맹랑한 헛소문들을 내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 외로웠습니다.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저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제가 다니는 예고에서는 악기 전공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서 반이 딱 2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죠. 그래서 외로운 고등학교 시절에 더욱 부모님한테 의지를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없는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아마 부모님도 아셨을 겁니다. 제가 친구들에 관한 얘기도 안 하고 한 번도 친구를 소개해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가끔 속상해하는 눈으로 보시기는 했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강해져야 한다는 말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는 더 강하고 더 굳세게 학교 생활을 했고 오직 피아노만 바라보고 열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기악과에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하면서 계속 바라던 결과였고 부단히 노력한 끝에 그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합격 소식을 알리자 아버지는 60이 넘은 나이에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공주 최고다. 우리 공주 장하다. 최은솔 최고다 최고. 아빠, 나도 이제 어른인데 공주가 뭐야? 그럼 공주한테 공주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어찌나 신이 나셨는지 가게에 오는 손님들한테 자랑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가게에 현수막까지 걸어두셨습니다. 공주 최은솔 서울대 합격. 이렇게 말이죠.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의 덕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매일같이 연탄불 앞에서 고기를 구우시고 하루 5끼를 차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원하던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님의 노력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유명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연습실에서 모여 연습을 하고 밤에는 가게 일을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손 이런 곳에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꼭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오랜 단골이시자 아버지 친구분이 놀러 오셨습니다. 야, 은솔이 많이 컸네. 서울대생이라 그런가 더 멋있어진 것 같아. 아이고 이 양반아, 우리 공주 대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허허허, 벌써 그렇게 됐나? 그 집 아들은 대학 잘 갔고? 아이고 이 사람 좀 보게. 대학은 진작에 갔고 군대까지 다녀와서 이제 졸업반이요. 아이고 남의 자식이 제일 빨리 큰다더니. 하하하. 우리 아들도 은솔이처럼 서울대 갔잖아. 그러고 보니 둘이 동갑이겠네. 동갑에다가 대학교도 갔겠다. 은솔아, 너 아저씨 아들하고 소개팅 할래? 잘생겼어. 공부도 잘하고. 야 이 양반아, 소개팅은 무슨. 우리 은솔이 아직 시집갈 때 아니여. 치워. 아저씨가 저한테 아들 사진이라며 핸드폰을 들이미셨는데 아버지가 강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두 분이 옥신각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소개팅 같은 건 관심이 없을 때라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저씨는 그 이후로 또 가끔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고 그럴 때마다 장난스러운 말투로 아드님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호통을 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큰 공연이 하나가 잡혔습니다. 단순히 악기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성악가들의 호흡이 아주 중요했던 작품이라 다들 신경을 곤두세우고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 성악가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저희의 악기가 더해지지 않아도 목소리 자체가 악기인 사람이었습니다. 감탄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는 그 남자를 넋놓고 보는데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더라고요.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저는 같은 단원의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엄청 유명하잖아요. 노래하는 영상이 해외에서도 인기 최고래요. 서울대 성악가라던데 본 적 없어요? 글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연 준비가 바빠서 가게 일을 도통 못 도와드리다가
오랜만에 가게에 나갔습니다. 바쁜 저녁 시간에 빈 테이블이 딱 하나 남아 있었고 곧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게 단골이신 아버지 친구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친구분하고 오신 게 아니라 젊은 남자와 함께 오셨더라고요. 어? 어? 우리 공연.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같이 온 사람은 다름 아니라 감탄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던 그 남자 성악가였습니다. 남자도 저를 알아봤는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때 아저씨가 말하셨습니다. 은솔아, 너 우리 아들이랑 아는 사이냐? 아저씨가 그렇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셨던 그 아드님이 바로 저희 공연의 성악가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인연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참 반갑더라고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야, 원준이 많이 컸네. 아빠, 내가 그 노래 엄청 잘한다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저도 참 팔불출이죠. 반가운 마음에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칭찬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저는 아저씨랑 그 남자가 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와 남편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눈이 갔는데 아버지 친구분의 아들이라고 하니 신기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남편한테 또 시아버지가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고 했고 따라와 보니 저희 가게였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신기했겠죠. 피아노 치던 사람이 연탄 불고기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신기해서 관심이 생기다가 공연 준비하면서 자꾸 마주치니 정이 들었고 공연 끝났을 땐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식 전날 아버지랑 입장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연습을 해둬야지 안 그러면 발이 꼬이거나 아버지가 엄청 긴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긴장 같은 거 안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연습 때부터 엄청나게 긴장을 하셨습니다. 아빠 긴장돼요? 그럼 긴장되지. 우리 은솔이 친구도 와 있고 동료도 와 있고 원준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아빠가 실수하면 어쩌나 긴장도 되고 우리 공주 잘 보내줘야 하는데 긴장해서 잘 못 보내줄까봐 또 긴장되고 아빠 로봇같이 걸으면 어쩌냐 은솔아? 하하. 그럼 내가 사실 우리 아빠 로봇이라고 할게. 아이고 이거 떨려서 땀이 다 나네.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잘 살게요. 결혼해도 자주 놀러오고 연락도 자주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 우리 공주. 아빠가 원준이 봤을 때 애가 참 괜찮더라. 그래서 보내주는 거야. 다른 놈이면 어림도 없어. 우리 은솔이 아빠 자주 안 보러 와도 되니까 행복하게만 살아. 원준이랑 알콩달콩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 은솔이 닮은 아기 하나 낳고 행복하게. 아빠는 그거면 돼. 결혼식 전날 울면 결혼식 날 눈 퉁퉁 붓는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펑펑 눈물을 쏟고 30분 동안 눈에 얼음찜질을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역시나 잔뜩 긴장하신 아버지는 로봇처럼 입장을 해서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긴장한 아버지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결혼식 날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아기를 참 좋아합니다. 피아니스트가 아니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했을 정도로 아이를 엄청 좋아했죠.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생쯤에 벌써 사촌 조카가 있었거든요. 조카들이 너무 귀엽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집에 안 간다고 울고불고 떼를 쓰다가 결국 돌쟁이 조카와 2박 3일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장래 희망은 엄마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작고 귀여운 아기를 낳고 키우는 게 소원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한 것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결혼 준비가 되어 있기도 했지만 둘 다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결혼을 빨리 했던 거죠.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부터 남편이랑 저 둘 다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운동도 하고 엽산도 챙겨 먹으면서 몸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를 시작했죠. 저희 부부가 나이도 어리고 건강 관리도 잘했으니까 임신이 빨리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고민을 털어놓아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솔아, 엄마도 은솔이 낳기 전까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랬어. 그런데 마음을 비워야겠더라.
무엇보다 은솔이가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게 중요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 알겠지? 정 안 되면 요즘 난임병원도 잘 되어 있다니까 병원도 가보고.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제게 삼계탕을 끓여주셨습니다. 집으로 사골국도 보내주시고 간이 약한 나물 무침도 종류별로 보내주셨죠. 3개월쯤 준비를 했을 때부터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난임병원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일반 산부인과부터 가야 한다고 해서 산부인과 가서 검사도 제대로 받고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남편이랑 저 둘 다 문제는 하나도 없었고 임신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진짜 피가 마르더라고요. 결국 1년 동안 자연 임신에 실패한 저희 부부는 난임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난임병원까지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원한다면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저희 부부 둘 다 아무 문제 없는데 임신이 안 되니 참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젊으니까 임신이 잘 되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시고 시도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들 여럿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원인 불명이고요. 식습관이나 환경 요인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텐데 정확한 원인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시험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기나긴 시험관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난자 채취도 해야 하고 집에서 스스로 주사도 놓고 일찍이 잠을 자야 하는 등 시험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일반 회사도 아니니 연차, 반차, 월차 이런 걸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병원 때문에 연습에 빠지거나 연습에 늦게 되다 보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다른 악기도 아니고 피아노잖아요. 다른 피아니스트가 있긴 해도 저도 다른 단원들과 함께 합을 맞춰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러니 연주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시험관 준비를 하면서 오케스트라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제 꿈을 포기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쉬면서 친정에 자주 갔습니다. 부모님과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는 집밥들이 그리워 더 자주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아버지가 기침을 자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단순히 연탄불 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니 아버지 기침이 많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각혈까지 하셨습니다. 아빠, 이거 피 아니에요? 왜 그래 아빠?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게 병원 가시라니까. 아이고 우리 공주 걱정 마. 아빠 안 아파. 각혈을 하는데 안 아프다니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요? 안 되겠다. 아빠 지금 저랑 병원 가요. 아유 가긴 어딜 가. 아빠 장사해야 해. 이제 곧 손님 몰리겠다. 지금 장사할 때예요. 그만하고 얼른 가요. 자꾸 고집 부리시면 나 아빠 딸 안 해. 웃음기 없는 얼굴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집불통인 아버지가 집게랑 가위를 손에서 놓질 않으시길래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가며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저를 따라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후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아버지는 계속 가게 걱정을 하셨고 같이 집에 가셨다가 저 몰래 나가시더니 가게에 나가셔서 저녁 장사를 하셨습니다. 검사만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길래 기침이 멈추지 않는 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왜 이제 오셨어요? 왜요?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폐암 말기입니다. 네? 아니 말기요? 진짜예요 선생님? 정말 저희 아빠가 폐암 말기예요? 저희 아버지 결과 맞나요? 저희 아버지 흡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왜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환자분 말씀 들어보니까 일하시는 고깃집에서 연탄불을 쓰신다고요. 그게 원인일 수 있어요. 수술하면 괜찮은 거죠? 죄송하지만 수술로 경과가 나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가 최선일 것 같은데 환자분 연세도 있고 검사를 해봐야 항암 치료 여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 같은 아버지가, 제게 전부인 아버지가 암이라니 제발 누가 꿈이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혹하게도 모든 건 현실이었고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다투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그날 두 분은 크게 싸우셨습니다. 당신 빨리 죽고 싶어서 그래요? 당장 가게 정리해요. 내일부터 당장 나가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맨날 우리 가게로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퇴근하고 한잔하러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 대신 살아준대요? 그 사람들이 당신 암이라도 고쳐준대요? 뭐가 됐던 간에 가게 정리하라고요. 의사 말 못 들었어요? 당신 그 연탄 연기 때문에 암 생긴 거라잖아. 내가 30년을 넘게 운영한 가게인데 어떻게 정리하나? 돈은 또 어쩌고. 내가 쉬면 돈은 누가 벌어? 여보, 우리 벌 만큼 벌었어요. 이제 은솔이 시집도 갔고 이제 그만 벌어도 된다고요. 정 안 되면 내가 나가서 남의 집 살림이라도 해서 돈 벌어올라니까 그만 좀 해요. 좀.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손주는 어쩌고. 내가 내 손주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학교까지 보낼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데 내가 아파서 가게 문 닫으면 우리 손주는 어쩌느냐고. 그 말에 어머니도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손주를 위해 아버지는 그리도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겁니다. 왜 아버지 마음을 진작 헤아리지 못했을까 속상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를 따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괜찮은지 여러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다가 알게 된 건데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시다는 겁니다. 연세도 많으셔서 결국 항암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길어야 반년. 아니, 반년도 못 채우실 것 같습니다. 처음 폐암 확진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땐 화도 나고 엉엉 울기라도 했지. 이번엔 화도 안 나더라고요. 집에서 남편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어쩌냐며 앓는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버지의 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남은 생 즐겁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뜻밖의 소식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이에요. 시험 간 도중에 멈추시고 자연 임신이라니. 이런 경우 정말 드문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떨떨했습니다. 아버지께 온전히 집중하려고 난임병원도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임신을 한 겁니다. 그것도 시험관이 아닌 자연 임신이었죠.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손주, 내 손주. 이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는 안아보고 죽어야 할 텐데. 제가 병원 검진이 있을 때마다 검진 끝내고 아버지한테 초음파 사진 보여드렸거든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꼭 아버지한테 제 아이를 안겨보게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몸이 약한 저는 자연분만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제왕절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반년을 넘기고 계셨죠. 그럴수록 제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일을 출산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37주를 막 넘긴 시점에 수술하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고위험 임산부라 그렇게 내린 결정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위한 것이 더 컸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아버지한테 아기를 안겨드리기 위함이었죠. 수술일은 점점 다가왔고 아버지는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휠체어까지 타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수술실 앞까지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공주 잘 다녀와. 아빠, 나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조금만 기다려줘. 예쁜 손주 안겨줄게. 수술실에는 남편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고 아기는 무사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소아과 선생님이 씻겨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제 입원실에 미리 와 계셨더라고요. 저는 간호사님께 부탁해서 바로 모자 동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자 동실은 제 병실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저처럼 수술을 한 산모들은 모자 동시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산모가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빨리 아버지에게 아이를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곧 아기 침대에 예쁘게 누워있는 제 아기가 도착했고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아기를 아버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공주 닮아서 정말 예쁘네. 정말 예뻐. 내가 네 하랩이다. 내가 네 하랩이여. 정말 예쁘다. 정말 예뻐.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시면서 덜덜 떠는 손으로 아기를 안으셨습니다. 병실에 있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너무 진심이 가득해서, 그 말이 너무 소중해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한밤중이었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댁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 맞고 조금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에 누워있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푹 자서 그런지 아주 개운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출산 축하한다는 친구들의 연락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연락을 하나하나 보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은솔아, 아버지 눈 감으셨다. 흐느끼는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베개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를 품에 안아보시고 이제 여한이 없다는 듯 아주 편안한 얼굴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셨던 겁니다. 손주를 안아볼 날을 꼬박 기다리시며 참고 또 참으며 기다려주셨던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버지가 생각보다 오래 머무시다 가셨다며 정신력으로 버티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 분신을 보고 싶으셔서요. 아버지는 그렇게 끝내 그토록 염원하시던 걸 이루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장례식을 치러야 했지만 배가 당기고 아픈 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제게 늘 공주라고 부르실 때 그때의 그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아버지가 손주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가실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떠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딸밖에 모르는 딸 바보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저께가 제 소중한 아이의 생일이었고 바로 어제가 아버지의 기일이었어요. 아이 생일 파티도 잘하고 아버지 제사도 잘 치렀습니다. 제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남편을 만나기까지, 아이를 낳기까지 모두 저희 아버지 공이 아주 크셨습니다. 그건 절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저는 그런 아버지의 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을 저는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꼭 제가 아버지의 아버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번 생에 못다한 거 다음 생에 제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어 곱절로 드리려고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밤입니다.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시던 그 인자한 미소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또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